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이드입니다. 오늘 정치와이드는 특별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단독으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까지 총 3가지 문건을 채택했는데요. 세 나라 정상들은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분석과 의견을 상세하게 해주실 4분 모셨는데요. 화면 오른쪽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황재원 MBN 정치부 기자 나와 있고요. 오늘 현장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맞은편에는요, 양기호 성균관대 일본학과 교수 오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강준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오늘 소개해 주시고요. 75분간 긴급 진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We meet in this historic place to make a historic moment, and I believe that to be true. This is a new era in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本日ここに我々3人は日米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新時代を開いていくという決意を示します。 Not sure. Say it again. 자,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분위기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 정상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뭔가 또 진지한 얘기도 꺼내는 모습까지 영상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선 황재원 기자 나와 있는데요. 황재원 기자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윤석열 대통령 방문까지도 동행해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네. 황 기자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작년 11월인가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당시에도 열렸어요. 또 이번에도 역시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회담과 무슨 차이? 어떤 뭐 형식의 차이라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을 한 게 이번이 총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3번째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던 12번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예.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20이나 어떤 유엔 총회 같은 다자 회의를 계기로 그래 우리 한번 다른 장소에서 만나보자라고 했던 어떤 일종의 큰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간 김에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순방은 오로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윤 대통령도 출국을 했고 예. 끝나자마자 귀국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거를 회의 시간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한미일 회의였던 마드리드에서의 회의는 25분이었고 25분이요? 네, 프놈펜에서 한미일 회의가 15분이었고 예. 지난 5월 이 히로시마에서 무대에서 잠시 모였던 한미일 회의는 3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65분 그리고 이 캠프 데이비드 체류 시간 7시간 중에 대부분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훨씬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으로 설명해 주니까 앞서 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번에 회의와 비하면은 글쎄요, 그 뭐 약식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번에는 굉장히 깊은 시간,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글쎄요, 이 질문은 어떤 분이 저한테 좀 꼭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왜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의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 별장 아닙니까? 왜 여기서 했는가? 이걸 또 궁금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안보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친교 순서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 친교와 회의에
구분이 크게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산책을 하고 미일 정상도 산책을 하고 예. 한미일 정상이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회의뿐만 아니라 오찬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모든 오찬 및 회의 및 산책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이 캠프 데이비드고 예. 이 캠프 데이비드는 과거 그 유명한 1978년에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 간 중동의 전쟁을 끝낸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정상이 모이면 어떤 긴 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예. 일종의 큰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 미국에서도 이런 장소와 이미지를 좀 차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곳. 그래서 그런지 정상들 보면은요, 넥타이를 푸른 채로 뭔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또 갖춰서 입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일단 하나 더 마지막으로 황정 기자. 네. 사실은 우리 언론에 화제가 됐던 사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로 뭐 아버지 얘기를 또 이렇게 진지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좀 지켜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얘기가 윤 대통령이 기자에게 직접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1호기에 귀국길에 탑승하자마자 기자석에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요. 예. 늘상 이제 순방 귀국길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통상 기자들하고 좀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하죠. 와서 이 한 기자가 뭐 바이든 대통령과의 산책 시간에 어떤 대화를 했느냐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최근에 부친상을 당한 이제 윤 대통령의 사정을 감안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도 과거에 뭐 모습이나 뭐 했었던 행동이나 이런 게 윤 대통령의 아버지와 굉장히 닮아 있던 분이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참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회의 외에 산책 시간에 이 정상 간 정서적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거를 기자들이 그 말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을 여의셨잖아요. 그런 거를 뭐 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뭐 위로를 전하는데 본인 아버지 얘기, 그쪽 아버지 얘기, 서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공통점이 있다.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네요. 아무튼 분위기는 아무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요. 자, 일단 황지연 기자의 설명을 통해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약간 눈에 보이는 외관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좀 진단해 보겠는데 우선 한미일 정상이 발표하는 모습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이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추가로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삼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ritically,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se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it occurs. That means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東シナ海、南シナ海におけ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はじめ、日米韓3カ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これは日々厳しさを増しています。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영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던 뭐 쿼드 얘기도 오늘 나왔고요. 뭐 오커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한미일 협의체가 이번에 마련된 거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황지연 기자가 오늘 전문가에서 이분 앞에 일단 밟지 않은 약간 위치에 좀 되계신데 일단 여기 나온 거 보면은요. 세 가지 문건이 등장해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붙은 원칙과 정신이 있고요. 그리고 3자, 예. 약속,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붙은 게.
이 세 가지 문건은 각각 어떻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예. 이 회의에서 이 일반적으로 도출하는 공동 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아, 정신. 네, 국문본으로 한 8쪽짜리고요. 예. 이 왜 우리가 모였고 뭐 어떤 안보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약속을 하는지가 정리가 돼 있는 이 공동 성명이고요. 예. 이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한미일이 앞으로 계속 미래에서도 이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예. 앞으로도 한미일이 미래에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이걸 지키자라고 오. 국문본 3쪽짜리로 만든 게 캠프 데이비드 원칙입니다. 원칙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공약은 뭡니까? 공약은 제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게 제목인데요. 이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안에서 안보 관련 두 문장만 발췌해서 만든 게 공약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 영내에 도발이나 위협이 생길 시에 삼국은 신속히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예. 부분만 별도로 공약이라고 해서 따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정신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거든요. 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까? 문건을 세 개씩이나. 특히 이제 공약이 중요한데 예. 이 정신에 있는 부분 중에 세 나라가 보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발췌해서 별도로 공약으로 조금 더 결속력을 가지자. 아. 이런 차원에서 따로 뽑아서 세 개의 문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공약이 예. 가장 합의에까지 가장 오래 걸렸고 직전에 합의가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는 약속이라는데 이거 공약이에요. 그러면 가장 뭔가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구체적인 걸 따로 별도로 뽑아서 담았다. 이렇게 좀 알면 될까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 정신하고 원칙은 예. 좀 합의가 일찍 됐었고요. 어. 공약은 저희가 출국하는 날까지도 아직 아. 합의가 되지 않아서 현지에서 브리핑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예. 최종까지 조금 협의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지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뭐 문건이 세 개씩이나 되나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공동 성명하면 되지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했지만 외교적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좀 더 방점을 준 내용 뭐 이런 것들 따로 뽑아서 냈다. 이렇게 해서 정신, 원칙, 공약 이렇게 세 가지 문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전제를 하고요. 지금부터 전문가 세 분 좀 기다리셨어요. 한 10분 정도 화면도 보시고 기다리셨는데 우선 강주영 교수님. 네. 일단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왜 이 시점에 한미일 협의체가 왜 탄생을 한 건가? 도대체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게 각국의 니즈가 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안보적 차원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기와 예. 한반도 안보 여기에 아무래도 방점을 맞췄을 거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대중 견제, 뭐 일본도 그런 게 많겠죠. 오.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상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 쿼드 아까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오커스 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동북아가 공백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쿼드 오커스가 이른바 관할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지역이 있지만 예. 동북아는 약간 빈 동북아가 상태다. 약간 비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고도화 이 예.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예. 통해서 안보적으로 틀을 만들어놨고 한국은 그거를 더 규범화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예. 삼각 협력 구도를 안보적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예. 이제 미국과 일본은 특히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한 압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야 그게 사실 뭐 그 전에도 한국이 린치핀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이번에 맞아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끌고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황 기자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 뭐 정신이나 원칙 이런 거는 사실 사변적 논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예.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거냐, 예. 실행할 거냐 이게 바로 이제 그 협의 공약이란 말이죠. 오. 이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예. 큰 틀로 본다면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일이 본격적인 공조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고
그거를 이 시점에서 한다. 예.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기호 교수님. 예. 지금 뭐 황재영 기자도 말씀하셨고 강주영 교수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미국, 일본 각각의 이번 협의체를 만든 목적이 다르다 이겁니까? 그럼 사실 미국이 이번에 이 협의체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것이 한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 대만 문제, 뭐 러시아까지 이렇게 견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뭐 오래된 겁니다.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냉전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1951년에 미일 동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이게 역사 문제, 용토 문제, 물론 아직도 이제 많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 형식적으로 본다면 한일 간의 양국 정상 간의 관계 개선은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한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미일이 아니고 한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틀을 짜내겠다라는 예. 것은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오. 그걸 이제 겨우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복하다, 아주 훌륭하다. 그런 자기 소감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일본으로 본다면 이제 대만 문제는 아무 일이 아니거든요. 오. 대만은 바로 일본 근처에 있어요. 예. 그 일본의 오키나와 섬하고 불과 7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 2027년에 시진핑이 다시 이제 재신임 될 수도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정치 과정상 대만 사태, 대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으로 본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죠. 예.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예. 그런 데까지 같이 총동원 해가지고 대만 문제에 개입시킬 수 있는 어떤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협의가 한다. 위협이 있을 경우는 협의한다는 것이 지금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 약속에.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니까 일본으로서 굉장히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거고 우리로 본다면 이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어떤 이런 견제 억지력이 굉장히 강화됐다. 아. 이것은 장점이지만 예. 동시에 한반도에서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다음에 대만 사태에 한국이 옳지 않지만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오. 또 북한과 중국의 어떤 그런 반발, 예. 뭐 지금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지금 심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담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가는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이걸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할지 예.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기태 실장님. 그러면 좀 두 분 말씀 드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는지 각국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겠어요. 근데요. 사실 과거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에는 통상적으로 북핵, 북한 이런 게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 중국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게. 그리고 뭐 인도 태평양 이렇게 뭔가 넓은 지역을 단순히 북한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을 다루는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로서 사실은 어떤 분들이 시청자분들이나 또 주변 분들 얘기하시는 우리로서는 약간 좀 낯선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도 하시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한미일 간에 아까 양기호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예. 사실 그동안에 한미 동맹이 있었고요. 예. 또 미일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문제였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과 일본을 이제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만 사실 지금까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북핵 대응 또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금까지 추진해 우리는 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 사실은 우리의 입장이 좀 복잡한 것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예. 역시 그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요. 또 주변에 또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는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인 요인 속에서 예. 한국이 또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사실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가운데 예.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역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이제 중국의 우리가 한반도 통일하는 데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어느 진영 대립으로 가는 걸 가장 피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질서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만에서의 전쟁 위험 이런 예. 것들이 같이 되면서 그게 뭐 2025년, 26년 나오는데 네, 그 20 얘기죠, 네. 지금요. 대만 위협이 된다는 게. 27년도 뭐 시진핑이 예, 예. 임기 때까지 그런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국제 질서를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그런 이익에 예. 함께 이제 원칙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변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러한 뭐 또 작년에 또 한국이 인태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예. 글로벌 현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써가지고 미국, 일본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외교적으로 다루는 지역이 넓어졌다는 의미도 있어요. 북한만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외 지역까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문건 중에는요, 중국이라고 명시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합의 본 거는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를 문서에 적은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인가요? 화면 좀 볼까요? 미국 언론에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좀 분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배경, 그러니까 합의는 아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신, 원칙, 공약이 있었는데 이 합의의 배경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힘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상공의 공동 우려가 담겼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커지고 있고 뭔가 위협적이 되고 있다. 이게 주목적이 아닌가.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궁금해진 지점이요. 강주영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협의체 구성 그리고 세 가지 문건을 도출해서 합의가 됐어요. 우리가 얻는 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표는 예. 한반도의 안전,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1차 억지, 예. 워싱턴 선언을 통한 1차 억지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그 소위 안보적 차원을 단돌이 했다, 이제 그 규범했다, 예, 이런 예.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를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항상 우리가 하는 뭔가 거죠. 중국과 관해서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은 중국에서 반응들이 네.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 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통일과 안보를 한국은 분리하는 나라다. 예. 안보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미국이고 예. 통일 문제가 나오면 중국의 도움을 바란다고 얘기한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인식을 하고 그걸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통안 분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보다 좀 넓은 범위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예. 규범을 같이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전 세계 3분의 1의 GDP를 차지하고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세 나라가 틀을 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와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략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난 정부는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 이 문제를 풀려고 판단을 한 거고 이제 이런 판단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예. 지금은 일단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했다라는 차원에서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가 선택을 한 거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 거다. 그런 의미가 있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살짝 붙여주셨는데 양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살짝 이제 요번에 이 협의체 탄생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담도 있다고 살짝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또 반면에 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협의체 구성과 이런 합의문을 도출한 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미일 공동으로 군사 훈련한다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상당히 그 영내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계속 어떤 그런 뭐 미사일 이렇게 보고 아니면 핵 무력을 완전히 헌법에 놓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해에서 예를 들면 중국도 지금 서해에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동북아 영내에서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부의 정신과 원칙이 둘 다 들었는 게 대만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완 분쟁 이야기예요. 예. 그럼 여기에는 약속한 대로 삼국이 어느 일방이 위협이라고 느낄 경우에는
삼자가 모두 공동으로 협의를 한다. 예. 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주일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데 예. 주한미군이 예를 들면 대만 분쟁에 투입될 가능성은 있죠. 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은 예. 당연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중국은 한국이야말로 전쟁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평택 미군 기지에 미사일이 날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전시 상황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위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오.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미국과 일본에 뭐 뒤떨어지지 않게 정말로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글로벌 국가로서 나아가는 상징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해나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다. 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예산이 외교부의 제로입니다. 돈이 아. 예산이 전혀 배당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호주라든지 심지어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도태평양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고 또 담당 부국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국장 몇 명 모여서 그냥 뭐 이슈가 생기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심을 두고 조금 들여다보는 이제 단계네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하나는 저는 위험하고 대만, 인도태평양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그래서 위험하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는 이제 점차 외교부의 어떤 전략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출발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두 분이 각각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얻는 게 있고 부담을 져야 되는 게 있고 이걸 좀 나눠서 두 분이 전문가로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요 화면 이쪽으로 나와 두 분 계신데 우선 요거는 황지영 기자한테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지금 이 세 나라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물론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 규모도 이 덩치도 이제 작은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세 나라가 뭔가 협의하고 손을 잡은 거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한미일 협의체 이번에 탄생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좀 있습니까? 어떤 게 좀 꼽히나요?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분의 1의 GDP를 차지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3050 클럽에 7개 국가가 가입돼 있는데 한미일 세 나라가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가 전 세계 7개 중에 3개가 한미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일본, 미국의 반도체나 이 배터리 생산 기술은 뭐 설명하면 입 아플 정도로 뭐 그렇죠.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번에 주목해야 될 성과 중에 하나가 이 공급망 조기 경보 체계를 마련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공급망 조기 경보 체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3국의 제외 공간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각국 제외 공간이 서로 협력해서 예를 들어 배터리나 뭐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광물 중에 어떤 게 어느 나라에서 뭐 어느 정도 생산된다더라 원래 수입하던 어떤 나라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더라 이런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3국이 빨리 정보를 공유하자. 이게 조기 경보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에 있어서 이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생산을 할 때 한미일이 합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 경제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해서 이대 실장님 지금 보면은 뭔가 세 나라가 각각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얼른 보충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워낙 긴밀하게 뭔가 정보를 주고 협의하니까. 그런데요, 좀 기억을 좀 돌려보면 일본에 지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은 경제도 굉장히 밀접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를 냉탕온탕을 반복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사실은 일본이 우리의 상대로 경제 보복까지 했던 나라란 말입니다. 그때 몇 년 전 기억을 돌려보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뭔가 바뀌어 있는 건데 일본과의 경제적인 어떤 교류나든가 서로의 이익을 보는 이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 일본과의 경제적인 서로 실익을 얻는 것. 이게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그 우리의 이제 강제징용공 소송에 대해서 이제 아베 정부가 이제 반도체 수출 그 부품 3가지를 규제하는 그 소재에 대한 보복을 했죠. 경제 보복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같은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자원이라던가 공급망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를 제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꼭 그 이익으로 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결국에는 뭐 지금은 이제 안보 협력 얘기도 나옵니다만 예. 한일 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결이 되는 경제 분야였다. 그렇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 속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규제도 이제 해제하고 또 화이트 국가로 다시 복귀하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이 단순하게 이제 한일 관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제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이번에 내용이 단순히 안보, 뭐 군사적 뭐 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도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까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소개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요 중국에 좀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8일에 중국에서 나온 어떤 입장인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직 한미일 협의체의 구체적인 뭐 내용, 성명 이게 공개 안 됐지만 이미 중국은 겨냥해서 뭔가를 얘기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任何国家都不应以牺牲他国安全利益、损害地区和平稳定为代价，谋求自身安全。 자, 저건 지금 들으신 거는 구체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원칙, 뭐 정신 원칙 공약이 나오기 전이고요. 자, 그럼 그 이유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중국 매체인데요. 신화통신이죠. 중국은 관영 매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전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전한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이 조장하는 신냉전에 한국이 휘말리면 안보 불안정해질 것. 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썼던 입장 같아요. 근데 그 밑에 표현이 좀 눈을 잡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바둑돌이 되지 마라. 그러면 미국이 있고 우리를 지금 중국이 바둑돌로 본다는 건데 좀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중국 신화통신이요. 요거는 양기호 교수님. 이거요. 우리가 항상 미국과의 어떤 걸 도모하는데 거기에 중국 관련 얘기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저렇게 맨날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번에 바둑돌이라고 우리를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바둑돌을 쥐고 있는 거는 미국이다. 지금 이 소리가 되는 건데, 이러다가 또 예전처럼 중국이 어떤 보복의 움직임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지켜보겠죠. 예.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자기 영내에서, 예를 들면 예. 동해안에서 지금 한미일의 공동 군사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굉장한 위협이죠. 어.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일본, 그리고 또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화안에서 미국의 항공기라든지 예.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 계속 이걸 감시한다면 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한국, 일본, 미국의 정보기관 모든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 예. 이건 상당히 위협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예전에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상당한 경제 보복을 했었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위험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디리스킹을 해야 됩니다. 예. 중국이 계속 반발하면서 한국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저는 하나 이제 자꾸 뭐 너무 걱정만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예. 일단 우리 정부 할 일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금 이제 원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사실 진즉에 열렸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몇 년째 밀리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호스트니까 일본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 동북아 영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예.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내 가능하면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은 거죠. 한중일 정상회담.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 테이블에 앉으면 그나마 이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지금 지나친 대립의 어떤 그런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보자고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는 걱정하는 것은
이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예. 또는 이제 갈등이 고조되거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예. 이걸 끝까지 중국의 핵심 이익이거든, 대만 문제는. 예.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국제정상 할 때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일부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예. 일본이나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중국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중국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죠. 뭐 아시다시피 뭐 주변에 수십 개 나라가 있고 뭐 청일 전쟁, 뭐 무슨 별의별 전쟁을 다 예,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여기를 많이 해봐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대응 조치를 하겠지만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 괜히 사람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말씀을 이 양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국이 뭔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거다. 그리고 뭔가 우리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걱정하는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는 이게 시간 문제 아닌가 약간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강주현 교수님 우선 중국의 보복 가능성, 과거 사드처럼 보복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양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중 정상회담 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빨리 열어야 된다. 근데 중국이 응하겠습니까 이거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예. 보복 가능성은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렵죠. 어. 어렵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인식의 전환과 그 예. 중국에 대한 어떤 소통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다. 당연히 있죠. 그럼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은 어디 있는지. 아. 우리는 우려가 없나요? 우리도 우려가 있죠. 우리 핵심 우리는 있고요. 그 얘기를 해야죠. 예.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것이 예.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우리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거는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아니냐?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공감대를 찾아가야 된다. 제가 판단할 때 예.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의 문제를 판단할 때 한미 동맹의 하부 구조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그렇게 봐가지고는 한중 간의 문제는 풀리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협의 문건만 가지고 뭐 보복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양 교수님 말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예.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예. 이게 중국이 자기네 맘대로 안 풀려갈 때 예. 안 풀려갈 때 예를 들어서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한국에 대해서 좀 세게 가보자. 근데 그거는 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우리가 기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중국한테 과연 유리하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이제 겨우 이 한국에 대한 여행 규제 풀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사실 이 여행 규제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에 대한 여행 규제는 사실은 사드 때문에 생긴 거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잘 슬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다시 돌려놓는다?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푸른 지도 일이고.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그리고 자기네들 예.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은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중일 뭐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한일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일중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총리, 중국의 총리와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이 만납니다. 그러면 시주석이 한국을 와야 된다라는 부담이 없죠. 그리고 한일중 이 삼국 정상회담은 경제나 사회 문화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예. 이것도 중국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계속 안 한다고 하면 한일 간의 개선, 관계 개선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고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만나봐야 서로 지금 다양하게 3자 회담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실장님, 지금 우리는 그럼 중국을 어떻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다뤄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을 그럼. 뭐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중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일본하고의 협력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렛대입니까? 일본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한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바둑돌이나 표현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거기에 뭐 따라간다. 뭐 이런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걸 약간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약간 좀 오버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을 어느 정도 말리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친한 것만 아니라 저쪽에서 뭐 하면 우리는 말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일 관계도 역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역시 중요한 상황에서 마냥 중국하고의 대립적인 관계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이익의 일치가 한일 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미국하고는 또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태 전략이나 이런 데 보면 확실히 명확하게 이제 중국을 하나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의 인태 전략이나 아니면 일본의 인태 관련 그런 액션 플랜을 보면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일치된 이익 속에서 한일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하고 일본은요, 뭐 우리나라 일본 정상회담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도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차이점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거기에 있다. 항상 우리가 고민이죠. 옆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여기서 북한과 한 문제가 항상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 항상 고민을 던지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어떤 흐름과는 약간의 결이 다른 변화가 나타나서 지금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한미일 협의체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합의의 내용에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하셨습니다. 발사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자, 북한은 뭐가 있으면 뭐 미국의 뭐가 중요한 어떤 일정이 있고 우리의 중요한 일정이 있어 항상 뭔가를 보여주죠.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뭐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태 실장님, 아직 한미일 협의체 구성, 이 탄생에 대해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는 안 해놓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과 중국이 더 밀착을 하는 겁니까? 이걸 의식해서 또 밀착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공식적인 논평을 아직 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 며칠 지나면 이제 여기에 비난하는 그러한 성명, 외무성 성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북중의 관계에서 북한이 중국에 더 의존하는 상황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유엔 안보리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의지할 국가는 사실 러시아도 지금 의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러시아도 지금 뭐 자기 일로 바쁘죠. 그러니까 역시 중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이냐면 지금 북일 간의 그 대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제는
전적으로 중국에게만 의존한 상황에서 예. 이제 약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또 기시다 총리도 북한 김정은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접근법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한미일 간의 이러한 공고화 속에서 뭐 쉬울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예.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는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논평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과 일본 간의 접촉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기시다 총리가 의사는 부여쳤지만 그 위에 북한의 반응이 없었는데 소문이 나는 겁니까? 지금 뭔가 접촉하고 있다는?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고위급 간에 이제 협의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예.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만나면 중국 아니면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 만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보도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언론이 포착을 못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만남이 그리 이렇게 좀 아직 농도가 안 돼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지금 있다. 뭔가 좀 들린다. 이런 설명 좀 해주셨는데 강주영 교수님 그러면 일단 한미일 협의체입니다. 이전에 한미일보다 더 공고해졌다고 지금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 선상에는 북중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북중러입니다. 그럼 이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진 겁니까 이제? 예, 그게 이제 보통 중국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신냉전 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냉전이라는 건 과거의 냉전과 다르다는 의미의 이제 신냉전인데 예.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북중러 이 구도가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위수단으로 이걸 한다라고 옛날에 얘기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되는 게 북핵의 예. 또는 북한 미사일의 어떤 고도화 이런 거에 빌미가 됐단 말이죠. 명분을 준다는 명분을 거죠. 준 거죠. 그러면. 자,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 이게 한미일이 강화되고 그래서 북중러가 더 강화되면 정말 냉전으로 가겠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계속 들어서 이 구도를 과연 끌고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거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실익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은 예. 북한이 지금 믿을 데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말 다 바지가랑이 부들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번 전승절 때도 중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갔지만 본격적인 행보는 잘 안 하고 뭐 경제협력 얘기 이런 예, 것만.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북한을 옹호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국의 대외 전략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중러 때 뭐 한미일 이 구도가 고착되는 거는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거지. 오. 그리고 그거를 중국이 이용해서 예. 한국을 압박하는 거지. 그렇게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까 그 인태 전략 말씀도 하셨지만 예. 인도 태평양 전략을 뭐 당연히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 전략으로 했고 원래 그 저작권은 아베 총리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우리가 작년 12월 29일에 한국판 인태 전략을 냈어요. 지금 인태 전략 낸 국가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중국을 주요 협력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보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구도를 과연 중국이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유리할 거냐라고 예. 판단하지는 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7일 날 인민일보와 황구시보가 공동 사설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은밀한 거래에 말려들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일은 예. 중국 견제를 하는 건데 왜 너희까지 거기 껴서 바둑돌이 되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약간 다르게 본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 이런 이분법 구도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되든 안 되든 예.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의 안보 위협이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예.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거를 전부 우리한테 덮어씌우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중국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북한 얘기 해봤습니까? 한중이? 그러네요. 북미 간에 뭐 했잖아요. 예. 미중 간에 컨틴전시 플랜 어쩌면서 예. 우리랑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인데 그런 거에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교수님.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좁혀보면 아까는 질문 제가 한미일 대 북중로 대립구도가 더 짙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에 약간 지금은 부담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이런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거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두는 게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중국이 아주 중요하죠. 뭐 한국 전쟁을 같이 중국이나 북한의 예. 편을 빌리자면 혈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청일 전쟁도 그랬고 중일 전쟁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말하자면 한반도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해양 세력이 대륙을 침공하는 하나의 그런 루트거든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북한이 지금 북한에서 본다면 중국에서는 북한이 고마운 게 예. 한국, 일본, 미국을 거기서 거점으로서 막아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최전선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모두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굉장히 불행한 사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저는 전혀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국이 취한 태도를 보게 되면 사실 그것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야지 그걸 적극적으로 억제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이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은? 육자회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 육자회담 수십 차례 회담을 하고 육자회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나서라는 거거든요. 예. 너희가 나서가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고 해서 기대를 한 건데 저도 그런 회의 많이 가봤지만 중국 사람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뭐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가까운 입장이다. 겉으로는 이제 제재한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미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 미사일 핵 제재 예. 더 이상 말이 유행 기능을 못 합니다. 그거 지금 중국하고 그 안보리에 5대 이사국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들어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점에서 유엔의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한반도가 이런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한미일 간의 동맹 또는 준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로 국가 전략상 이게 필요한 건지 또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 대러 정책을 한국 외교가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이 위험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숙제군요. 큰 숙제입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인근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하고는 뭔가 그다지 뭔가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 못했거든요. 숙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한미일 협의체의 한 축이죠.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황지영 기자한테 좀 질문을 좀 제가 드려야겠는데 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전통적으로 민감했던 분야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이에요. 무슨 군사정보 교류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한 차원인데 이번에 한미일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아까 어떤 성명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단계가 좀 더 짙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본과 어떻게 군사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건 이번에 이 합의된 내용을 따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은 한미일 군사 훈련을 연 1회 그리고 단연간 정례적으로 치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 한미일 훈련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도 이 미사일 경보 훈련 그리고 대잠 훈련 같은 건 해왔었는데요. 예. 다분히 좀 방어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어떤 이지스함에서 이 미사일을 이 탐지까지 정도 하는 굉장히 방어적으로만 참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미 훈련을 정례화하는 구체적 내용이 뭐냐 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보실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대잠이나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고 이걸 조금 더 구체화 그리고 체계화하는 정도지 조금 더 공세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석하는 건 조금 앞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 성명에 방어적 훈련만 한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훈련으로
이 전개가 될지 아직 이름조차 정하지 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공약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이 도발이나 위협이 있었을 경우 삼국이 우선 협의한다. 이 가장 중요한 공약 부분에서 예. 이 영문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듀티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예. 약속이라는 커밋먼트로 이렇게 오. 단정이 돼 있거든요. 약간 낮췄군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듀티라는 말이 들어가야 사실은 준동맹,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커밋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협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참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의체의 성격을 좀 보면 되기 때문에 과연 한미일 훈련이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좀 지켜봐야 될 어떻게 정례적으로 할지는 조금 실무선에서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까지 한미일 군사훈련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주로 그 장소는 동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이 혹시 동해를 벗어난 다른 해역이나 다른 곳까지 넓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지금 그 한미일 훈련에 예. 대해서 어떤 규정 지은 게 없습니다. 그 오. 공동성명에는 정례화한다, 단연간 한다 그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안보실에서는 이 그동안 해왔던 훈련을 체계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 뭐 삼국 협의에 따라 충분히 뭐 동해 이상에서도 훈련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직 완벽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다려봐야 된다는 설명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 한미일 정상회를 마친 뒤 일본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돌아가고 그 다음 날 한 일이 있어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点検の計画なんかも考えながら、お移送してますという話をしました。あそこにもあります。海洋放出の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をし、判断をしていくこととしており、漁業に対する影響を可能な限り抑制する観点などを総合的に踏まえ、国として判断すべき最終的な段階に至っ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最初だけ、本日は坂本会長をはじめ、그러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나고 일본에 가서 바로 한 게 저거란 말이에요. 오염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일본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기태 실장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또 각각 한일 정상회의 뭐 한미 정상회의 이게 또 개별적으로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관련돼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의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전혀 처음부터 아예 의제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의제를 가능성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해서 뺀 걸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이전에 언론에서는 일본이 뭐 의제로 할 수 있다라고 예.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의제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 아무래도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통령실 쪽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듯이 이전에 그 IAEA 보고서를 통해서 과학적인 신뢰에 바탕을 한 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보내고 과학적인 예.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방문을 한 것은 사실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예. 방류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혀왔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좀 확인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바로 이제 어민들한 이제 국내적으로도 사실 찬반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이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후쿠시마 지역의 어민 예. 단체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의견도 듣고 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한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도쿄로 돌아와서
강요 회의에서 이제 방류 시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날짜를 것 이제 같습니다. 확정을 네. 하는 겁니까? 아마도 지금 나오기로는 8월 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8월 말이면 이제 지금 8월 말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인데 그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인 건데 양교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릴까요? 이거 의제에서 빠진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빠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 아. 그건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본 측에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예, 가능성이 있고 이미 NHK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아까 이기태 박사님 말씀대로 한국 국내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한국 국민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양해한 상태에서 그냥 한일 공동으로 이것을 없었다는 걸로 일단 겉으로는 의제가 아니었고 뭐 이걸 어디 뭐 성명이랬는데 담지 않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가짜 뉴스까지 같이 이걸 관리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이 일본의 등을 두드려줬다, 지지해줬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런 점이 저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의에 각 나라의 또 개별적인 양자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럼 미국과 일본도 양자회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오염수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것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그런 그 관리에 거기서는 대해서 좀 이야기가 다뤘군요. 나가죠. 그 얘기는 예.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은 이전부터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 예.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일 양국 정부가 수용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원자력을 개발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돼 있고 예. 그런 점은 IAEA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현실적인 이런 그 뭐 한계라고 할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조금 약간 좀 손해를 입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일 가그에서 결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방출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방출하기까지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예.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내일 가그 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8월 29일, 30일쯤에는 예. 방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건 30년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가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주현 교수님은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공식적인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 요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공통점이네. 왜 이거는 그러냐면, 알진 않지만 얘기는 했을 거다.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그 어떻게든지 국민 설득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중국이 보인 반응이 좀 특이해요. 오. 중국은 뭐 이걸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예. 일본이 무슨 근거로 방류하느냐. 예. IAEA 보고서 IAEA가 그런 거 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냐. 아. 그리고 이런 건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IAEA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이거 딱 얘기합니다. 과학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표현했어요. 왕이 그 당시 과학과 태도. 과학적으로 못 믿었고 그다음에 일본이 저런 스타일로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 태도는 뭐 어떻게 하면 될 거고 예. 과학적으로 되면 중국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 서해가 그 해안가가 지금 중국의 원전이 56개인가 있고 앞으로 뭐 40몇 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해안가 쪽에 원전이 많이 있죠. 거기. 그게 우리나라로 바로 옵니다. 후쿠시마는 저 뒤로 돌아서 오니까 뭐 몇 년 걸려서 오지만 예. 우리 거는 잘 된 이미 처리한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것 때문에 세게 못 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도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양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부분에 확실한 검증과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건 일본 정부의 양심과 예. 일본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일본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월 말 되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나서 그 후폭풍들 사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요. 대만도 받아들였지만 대만의 민간 단체들도 지금 대단하거든요. 홍콩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해서 한 번도 그 회의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각국의 그 일본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죠. 각계 돌파식으로 그냥 예. 이런 흐름을 안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아쉬운 지점이 있다. 일본이 조금 더 뭔가 성의를 보이고 태도 내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영상 봤지만 사실 한미일 정상회 끝나고 바로 다음날 일정이 오염수 관련 일정.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이걸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그런 없이 그냥 이랬다더라라고 보도를 했지만 그 자체가 약간 보면은 눈길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긴급 진단으로 지금 정치와이도 진행해 드리는데요. 시간이 좀 막바지에 들고 있네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정상회의 관련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요번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미일 정상회의가 많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굉장히 뭐랄까요? 강한 내용, 많은 내용, 그리고 뭔가 결속을 다지는 이런 게 좀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차별화된다는 설명 드렸는데 자, 이런 협의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거든요. 자, 이제 황지영 기자. 네. 이번 한미일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 중에 보면은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합의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회의가 이제 열린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이 8월 말이니까 올해 열리지는 않을 거고 해를 넘길 거라고 다들 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는 언제 어디서 지금 열리는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오. 이 공동 기자회견 말미에 예. 새 정상을 다음 해에는 한국에서 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 귀국 직후에 SNS에서도 한국에서 다음 회의를 주최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두 정상은 따로 뭐가 얘기를 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이 일본도 어느 정도의 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나자로 제안한 곳이 이 히로시마 지난 5월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이 거기였군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번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고 그러니까 다음 순서는 서울이다. 한국이다.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리고 윤 대통령이 2번이나 얘기했고 기시다 예. 총리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회의는 이제 한국의 서울에서 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럼 시기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언제라고 봐야 됩니까?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외교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쓰기가 어렵다. 다른 나라 가기도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상반기 뭐 가능하면 빠르면 1분기 정도에도 좀 열리지 않을까.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요. 그래서 예. 좀 총선 전에 하는 게 또 조금 여권은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선 얘기가 또 있군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일찍 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울일 것 같고 시기상으로 보면 내년에 미국 대선 11월, 우리나라 총선 4월. 그렇다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전에 하는 게 공통분모로 좋다. 약간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뭐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개최 의사만 밝힌 상태예요. 자, 우선 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선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각국의 국내 정치 일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황지영 기자가 괜히 한 게 아닌 게 이기대 실장님. 한미일 협의체가 지속 가능성. 그렇다면은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정권 따라서 약간 노선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 미국 대선 그리고 한국 총선의 결과가 이 한미일 협의체 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예. 가장 이제 주목되는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제도화 혹은 정례화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도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를 제도화시키고 또 정례화 매년 한 번씩 하면서 예. 이것을 아예 하나의 틀로서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미국이나 한국에서 뭐 일본은 정권이 거의 바뀔 것 같지 거기는 않은데요. 뭐 네. 늘 뭐 비슷하니까요. 네, 거기는. 그래서 예. 미국하고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고 정례적인 이런 한미일 정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게 아마 지금 바이든 정부건 윤석열 정부건 뭐 일본의 기시다 정부건 다 그렇게 가장 생각을 하고 당장 있는 급한 게 미국 아닙니까? 내년 11월인데 만약에 지금 정부가 공화당 정부로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예. 대통령이 혹시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오. 역시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을 해봤어요. 뭐 지금. 북미 간의 예. 어떠한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하나의 뭐 혼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워낙 국내 정치적으로 뭐 이런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금 정부에서 다른 이제 정부로 이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예. 어떠한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총선 관련해서는 다수당이 교체되거나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바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의석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 섞여 있는데 양규 교수님은 이 한미일 협의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내년 11월 대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84세까지 이것을 임기를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든 넘어서까지 예. 대통령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현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내년 선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간다면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세계적인 전략을 짜는 그런 스타일하고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트럼프 정부 시절 경험을 좀 겪었죠. 해봤잖아요. 예. 지금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스타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리화되는 것은 찬성입니다만은 예. 이것이 이제 형해화될 가능성은 있죠. 실질적인 내용이나 구속력이 없이 그냥 양자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 공화당 정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집권했을 된다면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전제입니다. 있다. 전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나 예. 미국의 어떤 보수 정권은 포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1965년 한일 간에 국정상하면서 한일 간에 그냥 뒤에서 빨리빨리 그냥 국정상하라고 겨우 해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역사 영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드디어 한일 간의 준동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아주 드문 기회가 왔다는 그렇죠.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인태 전략이라든지 동북아 전략으로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내년에 예를 들면 뭐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주현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속 가능성 부분이 벌써 언론들이 이제 지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여러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사실 뭐 이 정치가 생물이고 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신도 있고 예. 그 뭐 이 공동 성명도 있고 뭐 여러 뭐 가지 원칙도 세계 있고 원칙도 뭐 공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협의 공약이라는 게 이걸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는 일종의 그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예, 예. 정상에서부터 장관급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이제 정례와 제도화의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나가는 거란 장관급 말이죠. 수준의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 서울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게 뭐 지금 형해화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꼬이고 미중 사이에서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분명히 원칙적으로 중국이든 어디든 해야 될 말이 있다. 이거 러시아한테. 북한이 과연 피해자냐. 북한의 피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매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그러잖아요. 예. 한국은 가해자냐 피해자냐. 한국이 피해자. 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분명하게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예.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가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분명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힘에 의해서 한반도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가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예.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공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50여 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황재훈 기자. 네. 글쎄요. 이 지속 가능성 얘기 지금 이 정부 내에서 좀 얘기 좀 합니까? 이거 뭐 기사회에서도 오가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다음 이 회의를 예.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 말은 이제 정례화라는 건 이회가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2회 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예. 정례화에 도장을 찍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냈기 때문에 예. 일단은 2회 대회까지의 정례화는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예. 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2회 대회까지는 좀 가능하고 이 정례화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그 결과는 한미일 협의체 사실 미국이 주도한 걸로 다들 알려져 있죠. 두 번째 정상회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자, 거기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긴급 진단으로 전해드린 정치와이드 오늘은 여기서